변은하가 황동만에게 묻습니다.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였어요? 황동만은 침묵합니다. 그 침묵을 보고 변은하가 한마디를 덧붙이는데요. 아직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으시군요. 이 한마디가 12회 전체를 여는 첫 장면이자 최종회에서 건넨 가장 큰 위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풀다 보니 동만이처럼 할 말이 너무 생겨서 저도 저의 무가참과 싸워보고자 그 많은 말을 3편에 걸쳐 풀어보려고 해요. 변은하는 황동만의 침묵을 보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어서 그 상처를 꺼내는 법을 모르는 사람의 침묵이라는 거. 왜 알았을까요? 자기가 그랬으니까요. 자기도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서 그래서 알았던 거죠. 그래서 변은하가 먼저 꺼내 내려놓습니다. 친구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같은 질문을 받았는데 심장이 마구 뛰어서 대답하지 못하고 그냥 내려버렸다는 이야기. 집까지 걸어가면서 펑펑 울었다는 이야기. 생각해보니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본 적이 없었다는 이야기. 9살 때 28일 동안 혼자 남겨졌던 그 기억을요. 저는 이게 단순한 고백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변은하가 자기 상처를 담담히 풀어놓는 이 장면. 저는 이 장면을 두고 생각하다가 고백보다 어울리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시범. 너 아직 못하는 거지? 잘 봐. 우선 내가 먼저 해볼게. 너도 이렇게 하는 거야. 너도 해보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변은하가 황동만에게 작가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였습니다. 변은하의 고백이 끝나고 황동만이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변은하가 시범을 보인 자기 상처를 풀어보는 것을 서툴게라도 따라해보는 거죠. 잘 살았다고, 나름 화목한 가정이었다고, 대학교 2학년 때까지는.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서 재산이 한 번에 날아가고 부모님이 연달아 돌아가셨다고, 그리고 잘 살던 시절의 짐들이 20년째 창고에 그대로 있다고요. 매년 비싼 대여비를 내면서. 변은하가 추억을 버리지 못하시는군요 라고 하자 황동만이 교정합니다. 추억이라기보단 한때 잘 나갔다는 증거라며 그것마저 없으면 기댈 데가 없는 것 같아서. 황동만에게 창고의 짐들은 과거의 따뜻한 기억이 아니라 자기가 한때 괜찮은 위치에 있었다는 물질적 증거인 거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아닌 자기가 한때는 무언가였다는 걸 증명해주는 유일한 것. 버리면 자기가 원래부터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 돼버리는 것 같으니까 그걸 못 버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변은하가 다시 묻습니다. 그때였나요?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황동만이 긴 침묵 끝에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부모님을 다 잃고 재산이 날아가고 20년간 데뷔도 못한 삶. 충분히 아픈 이야기인데 그게 가장 힘들었던 때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보다 더 아픈 무언가가 따로 있다는 것. 저는 여기서 황진만이 떠올랐습니다. 형이 네가 원하는 게 뭐냐고 물었을 때 황동만은 불안하지 않은 거라고 답했었죠. 데뷔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그냥 불안하지 않은 것. 거기에 황동만이 변은하에게 형의 코 고는 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소리라고 한 걸 생각해보면 황동만의 가장 힘들었던 때가 자연스레 그려집니다. 황동만은 형의 코 고는 소리가 들리면 마음이 편하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면 잠을 못 잔다고 했잖아요. 황진만이 술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사람이라는 거, 동생이 술 마시지 말고 가만히 있어 보라고 쏘아붙인 거, 황동만이 매일 밤 집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게 형의 코 고는 소리라는 거. 이 조각들을 맞춰보면 황동만의 가장 깊은 두려움이 과거에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두려움. 하나뿐인 가족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 형이 오늘도 살아있는지를 코 고는 소리로 확인해야 하는 밤들. 변은하의 상처가 28일이라는 과거의 뿌리를 두고 있다면 황동만의 상처는 매일 밤 반복되는 현재의 뿌리를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황동만이 이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는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꺼내놓으면 거리를 둘 수 있지만 현재 진행형의 불안은 꺼내놓는 순간 더 생생해지니까요. 변은하가 아직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으시군요 라고 말하고 멈추는 게 이런 맥락에서 다시 읽히는 것 같았어요. 변은하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아직 못 꺼낸 게 있다는 걸 안다고만 말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대화를 보면서 상처를 말할 수 있게 되는 조건이 뭘까를 생각하게 됐어요. 변은하가 황동만 앞에서 처음으로 말할 수 있었던 건 이 사람이 들어준다는 확신 때문만은 아니었을 거란 느낌이 듭니다. 9회 리뷰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변은하의 단단함은 황동만이라는 거울에서 시작됐거든요. 자기 안에 단단한 무언가가 있다는 걸 황동만의 눈을 통해 보게 된 사람. 그 단단함이 있으니까 상처를 꺼내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서 말한 게 아니라 말해도 자기가 작아지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하는 것. 황동만은 아직 그 지점에 도달하지 못한 거고요. 자기 안에 강을 발견한 사람이지만 가장 깊은 곳의 문은 아직 열지 못한 상태인데요. 변은하는 그 문을 억지로 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기가 열어보인 상처의 성격에 대해 스스로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30이 넘었으면 만일을 넘게 산 건데 마치 그때의 28일이 지금의 나를 만든 전부인 것처럼 무슨 일만 생기면 그때로 돌아가요. 안 풀리는 내 현재의 상황에 대한 알리바이로 자꾸 과거를 끄집어 오는 건 아닐까. 변은하는 상담사에게 이 고통이 없으면 그 여자는 아무 죄가 없는 게 되니까 라고 말했었거든요. 상처를 놓을 수 없는 이유가 놓는 순간 가해자의 죄까지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것. 상처가 오정희의 죄를 증명하는 증거라는 인식. 그랬던 변은하가 12회에서는 정반대의 의심을 자기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 상처가 증거가 아니라 알리바이인 건 아닌가? 오정희의 죄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현재의 실패를 변명하기 위해서 과거를 끄집어 오는 건 아닌가? 증거와 알리바이. 같은 상처를 이 두 단어로 갈라놓는 작가님의 감각이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증거는 타인의 죄를 가리키는 것이고 알리바이는 자기 결백을 주장하는 거잖아요. 같은 상처를 붙들고 있는 행위인데 그것이 타인을 향할 때는 증거가 되고 자기를 향할 땐 알리바이가 되는 거죠. 11회의 변은하는 증거 쪽에 서 있었는데 12회의 변은하는 알리바이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의심을 하게 된 계기가 황동만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근데 감독님은 그런 걸 안 한다는 거. 과거를 끄집어내 와서 현재의 상황을 변명하는. 황동만은 매일 밤 형의 숨소리를 확인하며 불안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 불안을 현재의 변명으로 쓰지 않는다는 말이었습니다. 끄집어내올 과거가 없다고 했지만 끄집어내올 현재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변명으로 쓰지 않는 사람을 옆에서 보면서 변은하가 자기를 돌아보게 된 거였죠. 황동만은 자신한테 너무 엄격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자신에게 너무 엄격했다기보다 변은하가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 거란 느낌이 들었습니다. 11회의 변은하가 상처를 증거로 보존하면서 오정희를 향해 서 있었다면 12회의 변은하는 그 상처를 들고 자기 쪽을 비추고 있었어요. 같은 상처인데 누구를 향해 비추느냐에 따라 보이는 게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 자기 질문이 상처를 말할 수 있게 된 것과 연결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처를 입 밖으로 처음 꺼낸 직후에 그 상처의 기능을 의심하는 일. 이 순서는 절대 우연이 아니거든요. 말하지 못할 때는 상처가 그냥 상처인 채로만 남아 있습니다. 안에 가둬놓으면 검증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밖으로 꺼내놓으면 비로소 그걸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증거인가 알리바이인가? 이 질문은 상처를 꺼내본 사람만 할 수 있는 질문이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이제 변은하는 상처를 다루는 새로운 방법을 실험합니다. 상담사가 알려준 감정 읽기라는 건데요. 감정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을 정확히 읽으면 감정이 엷어진다는 거죠. 망상에 망상을 덧붙여서 점점 더 커지게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감정이 엷어지면 스토리의 힘도 약해진다고요. 이 장면이 오정희와의 시나리오 회의 장면과 맞물리는데요. 오정희가 변은하 앞에서 시나리오를 깎아내리며 이런 게 초짜라고 하는 거야 라고 말할 때 변은하는 생각합니다. 공격받았다는 느낌, 두려움, 그리고 상담사의 회상이 끼어들어요. 이 감정의 뿌리는 뭘까? 변은하는 감정을 읽고 뿌리를 들어보고 그리고 도달하게 됩니다.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당신의 말로 죽을 수 없는 존재. 11회 리뷰에서 변은하를 둘러싼 시선들이 전부 변은하를 규정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금도끼, 가짜,
좋은 애, 불쌍한 아이. 타인이 자기 서사를 정의하는 것 자체를 변은하가 거부한다고 했었는데요. 12회에서 변은하가 오정희의 공격을 마주하는 방식은 그 거부의 방식이 달라졌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변은하였다면 코피를 흘렸을 거예요. 또는 최효진에게 그랬던 것처럼 날카롭게 받아쳤을 거고요. 그런데 12회의 변은하는 감정을 읽습니다. 공격받았다는 느낌, 두려움. 그 감정의 이름을 정확히 부르고 뿌리를 보고 그 위에 서는 거예요. 거부가 아니라 통과. 당신의 말을 막아내는 게 아니라 당신의 말을 통과시키되 그 말로 죽지 않겠다는 것. 상처를 증거로 보존하는 것도, 알리바이로 의심하는 것도, 감정을 읽어서 열버지게 하는 것도 전부 상처를 다루는 방식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방식들이 12회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증거로 붙들던 단계에서 알리바이인가 의심하는 단계로, 그리고 감정을 읽어서 통과하는 단계로 변은하가 상처와의 관계를 바꿔나가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흐름의 끝에 오정희의 이야기를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2회 리뷰에서 오정희의 놓고 치고 나가라를 가해자의 언어라고 읽었는데요. 상처를 준 당사자가 상처를 놓으라고 말하고 있다고. 그건 치유의 권유가 아니라 자기를 향한 증오를 내려놓으라는 요구에 가깝다고요. 12회를 보고 나서 그 시선이 너무 단정적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었던 거죠. 오정희는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자기 상처 평생 반복하는 작가 있어. 너 나에 대한 증오 낭낭나게 다 썼어. 그걸로 더 이상 쓸 거 없다고. 그러니까 놓고 치고 나가라고. 똑같은 감정 우려먹다가 글빨 녹슬게 하지 말고. 오정희는 변은하의 글을 보는 사람이에요. 영실이가 변은하라는 걸 알아챈 사람이고 시나리오에 미친 듯이가 몇 개인지 세보라고 할 정도로 글을 정밀하게 읽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다음 판에서 결정나 라고, 마재영은 어떤 글을 쓰고 영실이는 어떤 글을 쓰는지 라고 말하는 건 변은하가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했던 말이었죠. 증오라는 연료에 갇혀 있으면 나올 수 있는 글의 한계가 보이니까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거. 방법은 잔인하고 자격은 없었지만 방향은 틀리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그것이 오정희의 모성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틀어지고 날이 서 있어서 모성처럼 보이지 않았을 뿐 처음부터 모성이었어요. 하의를 벗지 않는 사람이 하의를 신은 채로 아이를 안아주려 하면 아이에겐 딱딱하고 불편하게 느껴지겠죠. 그런데 하의를 벗으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오정희에게 하이힐은 갑옷이니까 갑옷을 입은 채로 안아주는 포옹이 따뜻하진 않아도 그 사람이 줄 수 있는 유일한 포옹일 수 있다는 거. 지난 리뷰에서 가해자의 언어라고 잘라버렸는데 그 칼질이 너무 성급했었던 것 같아요. 12회에서 오정희가 장미란을 지키는 장면이 그걸 확인시켜주고 있었는데요. 정현우 애인 앞에서 오정희는 장미란을 위해 1년간의 활동 중단, 위약금, 합의금까지 다 내놓습니다. 사과하는 것 빼고 다 해주겠다고요. 이 사과 빼고가 오정희라는 사람이 사랑하는 방식의 한계이자 그 한계가 곧 이 사람의 진심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현우 애인이 누가 보면 친딸인 줄 알겠어요 라고 쏘아붙였을 때 오정희의 입에서 나온 말, 내 친딸 너 따위랑은 비교도 안 되게 근사해. 아무한테도 빌붙어 가지 않아. 남자한테도 부모한테도. 이 말의 끝에 부모한테도가 있다는 거, 오정희 자기 자신한테도 빌붙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이 인정 안에 자기가 없어도 잘 자랐다는 사실에 대한 안도가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자기가 없어서 잘 자랄 수 있었다 하는 자각도요. 장미란을 통해 이 말이 변은하에게 전해집니다. 근사한 건 어떤 거야? 멋진 건 알겠는데 사람이 근사한 건 뭘까? 오정희가 자기 친딸 보고 근사하대. 그리고 변은하가 입을 엽니다. 저예요, 변시온. 변은하가 변시온이라는 본명을 장미란 앞에서 밝힌다는 거, 이건 영실이라는 필명을 밝히는 것과는 다른 결의 고백이에요. 영실이는 변은하의 능력에 붙은 이름이지만 변시온은 오정희의 딸이라는 사실에 붙은 이름이니까요. 자기 정체를 밝히는 게 아니라 자기 뿌리를 밝히는 일. 오정희가 근사해라고 말한 직후에 그 근사한 친딸이 자기라고 밝혔던 거죠. 변은하가 변시온을 밝힐 수 있었던 건 12회의 첫 장면에서 시작된 변화의 연장선에 있는 것 같아요. 28일의 상처를 처음으로 말할 수 있었던 것, 그 상처가 알리바이인지 증거인지를 스스로 의심할 수 있었던 것,
오정희 앞에서 감정을 읽고 통과할 수 있었던 것. 이 과정을 거친 변은하이기 때문에 변시온이라는 이름을 꺼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오정희의 나레이션이 깔립니다. 너는 내 손에 크지 않은 게 다행이야. 잘 컸어. 이 안에 후회와 안도와 체념이 동시에 들어있다고 느꼈어요. 내 손에 컸으면 이렇게 크지 못했을 거라는 후회, 망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안도, 이제 와서 돌이킬 수 없다는 체념.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게 오정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형태의 사랑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본 최종의 첫 번째 이야기는 상처를 꺼내는 시범이었어요. 변은하가 먼저 보여줬죠. 이렇게 꺼내는 거라고. 꺼내놓으면 비로소 그것을 돌아볼 수 있게 된다고. 이게 증거인지 알리바이인지, 이 감정의 이름은 무엇인지, 이 감정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지 꺼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질문들이 있다고. 그리고 그 질문들을 통과하고 나면 당신은 말로는 죽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고. 어쩌면 이 드라마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도 같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변은하가 황동만에게 시범을 보인 것처럼 이 드라마가 우리에게 시범을 보이고 있는 거죠. 꺼내도 된다고. 들여다봐도 된다고. 그리고 들여다본 뒤에 그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모양일 수도 있다고. 그래도 괜찮다고. 저는 해석 리뷰 2편으로 돌아올게요. 또 뵙죠.